엄마, 이번에도 좀 도와줄 수 있어요? 60대 중반 김 씨는 순간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또 연락했네. 익숙하면서도 피곤한 목소리였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너무도 뻔했습니다. 이번엔 무슨 일이냐? 별일 아닐 거라는 걸 알면서도 물어보았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늘 똑같았습니다. 요즘 좀 힘들어요. 대출 이자가 너무 올라서 엄마가 조금만 보태주시면 안 될까요? 처음에는 안부를 묻던 전화를 자주 하기도 하였습니다. 밥은 잘 먹는지, 건강은 괜찮은지, 손주는 많이 컸는지. 그런 소소한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전화의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대화의 끝은 언제나 돈이었습니다. 처음엔 급하게 필요한 돈이라며 한 번만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김 씨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한 번만, 정말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괜찮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10번이 되었습니다. 이번엔 좀 힘들어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엄마밖에 없어요. 그 말들은 점점 익숙한 대사가 되어갔습니다. 김 씨는 아무 말 없이 지갑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래야 할까요? 명절이 다가오면 김 씨는 한 달 전부터 장을 봤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내려오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좋아할 만한 음식을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갈비찜은 꼭 해야겠지? 혼잣말을 하며 장바구니를 채웠습니다. 며느리가 잡채를 좋아한다고 해서 그것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손주를 위해 한과까지 만들었습니다. 전을 부치고 탕국을 끓이면서도 마음이 바빴습니다. 며칠 뒤면 가족들이 모일 테니까요. 손주 오면 좋아하겠지? 김 씨는 작은 인형까지 챙겨두었습니다. 예전 명절처럼 북적이는 집안을 떠올리며 혼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명절만큼은 그동안의 외로움을 잊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해가 갈수록 아들의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처음에는 두 손으로 봉투를 받던 아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자연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번에도 준비하셨죠? 기다렸다는 듯이 봉투를 받는 모습이 이상했지만 김 씨는 그냥 넘겼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용돈 봉투는 당연한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처음 명절에 왔을 때 며느리는 주방에서 서툴지만 전을 부치며 김 씨를 도왔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자 자연스럽게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너무 맛있어요. 칭찬하던 며느리도 이젠 그냥 묵묵히 밥을 먹을 뿐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칠 때쯤 아들이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번에도 좀 도와줄 수 있어요? 김 씨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또 돈이구나. 기대했던 말은 아니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싸늘해졌습니다. 엄마, 우리가 요즘 힘들어서 아들은 명절마다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김 씨는 처음에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요즘 살기가 어렵다더니 아들도 그 영향을 받았겠거니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이 변명처럼 느껴졌습니다. 김 씨는 부엌에서 손을 씻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손에는 가방 하나뿐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빈손이구나. 김 씨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문을 열었습니다. 왔어? 어서 들어와. 네. 엄마, 손주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서요. 며느리는 활짝 웃으며 들어왔지만 김 씨는 그 미소가 더 서운했습니다. 손주를 안아보려 손을 뻗었지만 아이는 그저 스마트폰에 집중한 채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나 게임 중이에요. 아이의 차가운 말에 김 씨는 멋쩍게 웃으며 손을 내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앉자마자 김 씨는 준비한 음식을 내왔습니다. 갈비찜, 잡채, 전, 탕국까지. 며칠 동안 부엌에서 고생한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상차림이었습니다. 우와. 어머니. 진수성찬이네요. 며느리는 형식적으로 칭찬했지만 정작 그 말을 하는 동안 눈길은 음식이 아니라 손주를 보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괜히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손주는 스마트폰을 들고 있고 아들은 밥을 뜨면서 무언가 말을 하려다 마는 눈치였습니다. 김 씨는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또 무슨 말을 꺼낼지 알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아들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번에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역시나 그 말이었습니다. 김 씨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이번엔 무슨 일이냐? 아들은 머뭇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에 대출 이자가 너무 올라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얼마가 필요한데? 300만 원 정도요. 300만 원. 김 씨는 그 말을 듣고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지난달에도 도와줬고 그전에도 그랬습니다. 노후를 위해 모아둔 돈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금방 갚을게요. 그 말도 너무 익숙했습니다. 김 씨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통장을 꺼냈습니다. 통장의 잔고는 점점 얇아지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통장을 내려놓았습니다. 도와줘야 하나, 이제는 그만해야 하나. 하지만 결국 김 씨는 돈을 건넸습니다. 며칠 후 김 씨는 동네 친구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친구들은 손주들이 가져온 선물, 아들딸이 챙겨준 용돈을 자랑했습니다. 김 씨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깊은 허탈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날 밤 김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아들에게 해준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동안의 희생이 너무도 당연시되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의 한마디가 떠올랐습니다. 효도는 돈 따라가더라. 돈이 있을 땐 살갑던 자식이 없으면 점점 멀어지는 걸 김 씨만 몰랐던 거였습니다. 돈이 없으면 자식도 없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김 씨는 아들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이번에 집 좀 정리할 수 있어요? 집을 정리하다니 무슨 말이냐? 저희 전세금 올려야 해서요. 어머니도 혼자 사시니까 작은 데로 옮기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김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집까지 탐내는 아들과 며느리의 말에 그동안 쌓아왔던 실망감이 폭발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멈춰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 내 인생을 지켜야 한다. 김 씨는 전화를 끊고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아들과의 대화가 맴돌았지만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차분해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묶여있던 끈이 풀린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더는 휘둘리지 않겠다. 그날 밤 김 씨는 다시는 이전처럼 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님, 대출이 연체되셨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김 씨는 은행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대출이라니요? 김 씨는 지금껏 평생 돈을 빌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간단히 차고겠거니 하며 은행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은행 창구에서 내민 서류를 보자 김 씨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직원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김 씨의 집이 몇 년 전 담보대출로 잡혀 있었고 최근 몇 달 동안 이자가 연체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저는 그런 대출을 받은 적이 없어요. 김 씨는 놀란 얼굴로 되풀이했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냉정하게 말했다. 여기 대출 계약서와 서명이 있습니다. 어머님 명의로 된 대출이 맞습니다. 그제야 김 씨는 서명란을 보고 그제야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몇 년 전 아들이 와서 부탁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이건 단순한 보증 서류야. 그냥 사인만 해주면 돼. 그때 아들은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건 절대 문제될 일 없어요. 그냥 형식적인 거니까요. 금방 갚을 거예요. 김 씨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자식이니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저 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인을 해줬던 겁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지금 이 충격으로 돌아왔습니다. 김 씨는 자리에 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 씨는 곧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내가 대출을 받아놓고 갚지 않은 거냐? 전화를 받은 아들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제가 갚으려고 했는데 요즘 상황이 좀 안 좋아서요. 금방 정리할게요. 김 씨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금방 갚는다면서 왜 몇 달이나 연체가 됐어? 나 몰래 이런 짓을 하면 어떡하니? 하지만 아들은 그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어떻게든 갚을 테니까 걱정 마세요. 김 씨는 전화를 끊으며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자식의 말은 그저 핑계였고 상황은 이미 돌이킬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김 씨는 은행에서 다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이번 달까지 이자를 내지 않으시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김 씨는 더 이상 아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김 씨는 서랍 속 통장을 꺼내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돈마저 사라지면 난 뭐로 살아가나. 그동안 김 씨는 아들에게 거의 모든 것을 내줬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줬던 돈이었는데 지금 남은 건 집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김 씨는 아들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이젠 더 이상은 안 된다. 아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갚는다니까요. 김 씨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갚는다고 몇 년째 말만 했지. 하지만 내 말은 이제 믿을 수가 없다. 엄마, 진짜로 이번엔 갚는다니까요. 한 번만 더 믿어주세요. 아들의 간청에도 김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이래놓고도 무슨 염치로 또 돈을 요구하니? 아들은 순간 화를 냈습니다. 엄마, 그렇게 믿음 없어서야 되겠어요. 저희가 얼마나 힘든데요. 그 말에 김 씨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힘든 건 나도 마찬가지다. 너는 내 가족이 중요하겠지만 나도 이제 내 노후를 생각해야 한다. 아들은 화가 난 채로 돌아갔고 김 씨는 그제야 작은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정말 나 자신을 지켜야 한다. 그녀는 늦었지만 더는 물러설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은 무거웠습니다. 자식에게 이런 마음을 품고 사는 게 부모로서 맞는 일일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대로 계속 희생하며 살았다가는 자신이 무너질 거라는 사실. 그날 밤 김 씨는 서류를 하나씩 정리하며 새로운 결심을 다졌습니다. 정말로 더 이상은 자식에게 휘둘리지 않겠다고. 어머님, 요즘 정말 힘들어서요. 좀 이해해 주세요. 며느리는 마치 매번 하던 대사처럼 말을 꺼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김 씨는 늘 이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며느리는 웃으며 예의 바른 척했지만 그 말의 속뜻이 무엇인지 이제는 너무도 잘 알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그날도 변함없이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래도 가족이니까 라는 마음으로 손주와 아들을 위해 정성껏 한상을 차렸습니다. 며느리는 이번에도 빈손으로 왔습니다. 어머님, 음식 준비하시느라 힘드셨죠? 며느리는 그렇게 말을 걸며 주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김 씨를 돕기 위해 나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괜찮다. 앉아서 쉬어라. 김 씨는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속으로는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며칠 후 김 씨는 우연히 동네에서 만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깜짝 놀랄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참 어찌나 좁던지. 그 친구는 사돈과 동창이라서 건너 알고 있던 사이였습니다. 며느리가 명절 때 한우 세트를 친정으로 보냈더라네. 어찌나 자랑을 하던지. 김 씨는 그 말을 듣고 멍해졌습니다. 한우 세트라니요? 자신에게는 명절마다 빈손으로 오던 며느리가 친정 부모에게는 그런 선물을 보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김 씨는 어쩔 수 없이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이번 명절에 친정에도 다녀왔냐? 며느리는 밝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다녀왔어요. 저희 부모님도 요즘 많이 힘들어 하셔서요. 김 씨는 그 말을 듣고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습니다. 뭘 좀 챙겨갔나 보네. 며느리는 잠시 멈칫하더니 금세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조금이지만 한우 세트 하나 보내드렸어요.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고기를 좋아하시니까요. 김 씨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르신들이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자신도 며느리에게는 어르신일 텐데 왜 그 대상에 자신은 포함되지 않는 걸까요? 며칠 후 김 씨는 우연히 아들이 며느리와 대화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번 달 친정에 용돈 줬어? 응, 지난달보다는 조금 더 보냈어.
엄마가 요즘 힘드신가 봐. 김 씨는 순간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친정 부모에게 매달 용돈을 보내고 있다니요? 자신에게는 힘들다며 빈손으로 오던 며느리가 정작 친정 부모에게는 그렇게 살갑게 챙겨주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김 씨는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너희는 요즘 많이 힘들다면서?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친정의 용돈은 어떻게 보낸 거냐? 아들은 순간 말문이 막힌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며느리가 나섰습니다. 어머님, 친정 부모님께는 저희가 꼭 챙겨드려야 하잖아요. 힘들어도 그건 해야죠. 그 말에 김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신도 부모인데 왜 자신은 그 대상에서 제외된 걸까요? 김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자신에게는 힘들다며 빈손으로 오고 정작 친정 부모에게는 살뜰히 용돈을 보내는 며느리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식과 며느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줬던 자신이 이렇게 외면받고 있는 현실이 서러웠습니다. 몇 주 뒤, 김 씨는 동네 친구와 다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친구는 김 씨의 이야기를 듣고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효도는 돈 따라가는 거야. 돈 없으면 자식도 없어. 그 말이 마음 깊이 박혔습니다. 김 씨는 그동안 아들과 며느리를 이해하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희생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이 상황을 그대로 둘 수 없다는 결심이 들었습니다. 김 씨는 며느리와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도 내 삶을 살겠다. 너희가 어떻게 살든 내가 내 집과 노후를 지킬 거야. 아들과 며느리는 당황했지만 김 씨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서운함과 배신감은 오히려 김 씨에게 결심을 더 단단하게 해줬습니다. 효도는 돈 따라간다는 말을 이제는 뼈저리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다짐했습니다. 더는 자신의 노후를 희생하며 살아가지 않겠다고. 노후는 자신이 지키겠다고 말입니다. 엄마, 저희가 이사해야 할 것 같은데요. 아들은 뜬금없이 말을 꺼냈습니다. 김 씨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왜 이사를 하려고? 아들은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습니다. 요즘 전세금이 너무 많이 올라서요. 지금 집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요.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집값이 오른다는 소식을 종종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아들의 말은 김 씨를 멍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엄마 집을 파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엄마 혼자 이렇게 큰 집에 계시는 것도 불편하잖아요. 작은 데로 옮기시면 저희가 전세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에 김 씨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아들은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엄마도 이 집에 혼자 계시는 게 번거롭잖아요. 작은 데로 옮기시면 엄마도 더 편하시고 저희도 조금 더 여유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김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평생 동안 노력해서 지켜온 집을 아들이 이렇게 가볍게 팔라고 말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들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엄마, 저희도 아이 키우면서 살려면 좀 넉넉한 집이 필요하거든요. 나중에 저희가 엄마 모시면 되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모시겠다. 그 말을 들은 김 씨는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냐? 아들은 조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보세요? 저희도 다 계획이 있으니까요. 김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태도가 너무도 당연하다는 듯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자식이라면 부모의 노후를 걱정해야 하는데 오히려 부모를 내몰고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김 씨는 혼자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한 칸 한 칸 손때가 묻은 공간들이었습니다. 거실에서 가족들과 웃으며 이야기하던 날들, 주방에서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 손주가 놀다 넘어져 울었던 순간들까지. 이 집은 단순한 벽돌과 기와의 집이 아니라 김 씨의 모든 삶이 깃든 공간이었습니다. 이 집을 판다고? 이 집을 떠나라고? 김 씨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집은 단순히 자산이 아니라 김 씨에게는 기억과 추억이 담긴 소중한 삶의 일부였습니다. 며칠 후 아들은 다시 집을 방문했습니다. 엄마, 생각해 보셨어요? 김 씨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말한 대로 집을 팔라는 거
내가 왜 그래야 하니? 아들은 조금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도 너무 큰 집에 혼자 계시는 게 힘드시잖아요. 저희도 도움 좀 받을 수 있고요. 김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뭐냐? 내가 이 집을 팔아서 내 전세금을 보태주는 거냐?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이렇게 하면 다 같이 좋은 거잖아요. 엄마도 작은 데로 옮기셔서 생활비도 아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김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너는 이 집이 내 삶의 전부라는 걸 모르냐? 내가 어떻게 이 집을 팔고 작은 데로 가니? 내가 내 전세금을 보태주려고 내 인생을 포기해야 하니? 아들은 당황하며 말을 돌렸습니다. 엄마,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도 다 엄마를 위해 생각하는 거예요. 김 씨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넌 지금 엄마를 위한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한 거다. 엄마를 생각한다면 이런 말을 할 수 없을 거다. 아들은 결국 더 말을 잇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김 씨는 혼자 집안을 정리하며 결심했습니다. 더는 자식에게 휘둘리지 않겠다고. 그동안 참아왔던 배신감과 서운함이 더는 그녀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김 씨는 그날 밤 깊은 잠을 잤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결정을 위해 목소리를 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김 씨는 자식에게 모든 기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의 노후는 그녀 스스로 지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는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김 씨는 매달 꼼꼼히 신용카드 명세서를 확인하며 살았습니다. 한 달 생활비는 최대한 아껴서 20만 원 이하로 유지했고 필요하지 않은 지출은 철저히 줄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카드사에서 알림이 연달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50만 원 결제 완료. 120만 원 결제 완료. 300만 원 결제 완료. 순식간에 500만 원이 넘는 결제 알림이 뜨자 김 씨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김 씨는 급히 카드사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이런 금액을 결제한 적이 없어요. 혹시 카드가 도난당했나요? 카드사 직원이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고객님, 사용 내역을 확인해 드릴게요. 백화점 명품관, 온라인 쇼핑몰, 그리고 대형마트에서 사용된 기록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김 씨는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백화점 명품관, 온라인 쇼핑몰, 자신은 이런 곳에 돈을 쓸 일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 씨는 급하게 서랍 속 카드를 찾아보았지만 없었습니다. 대체 누가 이 카드를 쓴 것일까요? 그때 문득 며칠 전 아들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저희가 잠깐 카드 좀 써도 될까요? 급한 일이 생겨서요. 그때 김 씨는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마 아들이 이런 식으로 쓸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김 씨는 아들과 며느리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너희가 내 카드를 썼니? 아들은 순간 당황했지만 금세 태연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좀 썼어요. 요즘 돈이 부족해서요. 김 씨는 숨을 고르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백화점 명품관에서 쓰니? 온라인 쇼핑몰은 또 뭐고? 아들은 그제야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급하게 필요한 게 있어서요. 금방 갚을게요. 그 옆에 있던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있었습니다. 김 씨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돈이 부족하다면서 왜 명품을 사니? 내 카드를 내 허락도 없이 그렇게 쓰고. 아들은 변명처럼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한도 넉넉하잖아요. 어차피 엄마도 많이 쓰시는 것도 아니고요. 김 씨는 그 말을 듣고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의 돈과 노후를 자식이 이렇게 당연하게 여긴다는 사실이 충격이었습니다. 내가 한도 넉넉하게 해둔 건 내 비상시에 쓰려고 그런 거지. 너희가 막 쓰라고 그런 게 아니야. 하지만 아들은 태연했습니다. 엄마, 저희도 힘들어서 그랬잖아요.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김 씨는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노후를 지키는 일이 이렇게 힘든 일이 될 줄 몰랐습니다. 그날 밤 김 씨는 통장을 꺼내 들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은 돈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고 자신을 위해 써야 할 돈이 어디론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더 늦기 전에 결단을 내려야겠다. 김 씨는 결심했습니다.
자식에게 더 이상 휘둘리지 않겠다고. 이제는 자신을 위해, 자신의 노후를 위해 살아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며칠 후, 김 씨는 아들에게 단호히 말했습니다. 앞으로 내 카드에 손대지 마라.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 아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김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돕는 것도 한계가 있다.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아. 아들은 불만 섞인 표정을 지었지만 김 씨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김 씨는 자신의 통장을 꼼꼼히 관리하며 조금씩 노후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더는 후회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신을 위해 살기로 한 선택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확신이 되었으니까요. 김 씨는 오래전부터 노후를 대비해 작은 종신보험을 들어두었습니다. 아들이나 며느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지막을 깔끔히 정리하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말자는 마음으로 조금씩 보험금을 내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번에 보험 관련해서 얘기 좀 해볼까 해서요. 김 씨는 의아한 얼굴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보험이라니? 무슨 일이라도 있니?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마치 당연한 일인 양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들어놓은 종신보험 말이에요. 그 수령인을 저희 이름으로 바꿔주실 수 있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김 씨는 손에 쥐고 있던 찻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뭐라고? 수령인을 너희 이름으로 바꿔달라고? 아들은 서둘러 말을 덧붙였습니다. 엄마, 너무 놀라지 마세요. 저희도 지금 급하게 자금이 필요해서요. 그걸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거든요. 김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김 씨는 차분한 듯 물었지만 속에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태연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건 나중에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저희가 대출 받으면 엄마도 편해질 수 있잖아요. 김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사망한 뒤를 대비해 들었던 보험을 자식이 대출 담보로 쓰겠다고 말하다니요. 엄마, 저희가 이자도 잘 낼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들의 변명은 계속됐습니다. 김 씨는 그 말을 듣는 동안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김 씨는 서랍에서 보험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명세서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이걸 들었던 이유는 이런 게 아니었는데. 그동안 보험료를 내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편안했던 것은 마지막 정리를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마저 자식의 욕심에 휘둘릴 위기에 처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김 씨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내가 어제 말한 거 다시 얘기해봐라. 아들은 조금 민망해하는 듯 고개를 긁적였습니다. 엄마, 그냥 보험 수령인만 저희 이름으로 바꾸면 돼요. 그러면 저희가 조금 숨통이 트일 수 있거든요. 김 씨는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안 된다. 절대 그럴 수 없다. 아들은 의아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왜요? 어차피 엄마 돌아가시면 저희가 받게 되는 돈인데요. 미리 바꾼다고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그 말에 김 씨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너는 정말 내 입으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니? 엄마가 살아있을 때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니? 아들은 그제야 약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냥 김 씨는 아들의 말을 끊고 차분히 말했습니다. 보험은 내 아빠가 돌아가신 뒤에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생각하며 든 거다. 이건 나를 위한 거지. 너를 위한 게 아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김 씨는 보험사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혹시 모를 일이 걱정돼 수령인을 철저히 확인했습니다. 더불어 모든 서류를 다시 검토하며 자식이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김 씨는 돌아오는 길에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야 내 노후를 정말로 지킬 준비가 됐구나. 그날 밤, 김 씨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자식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노후를 위협하려 한다면 믿을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된다. 김 씨는 자식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내려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선택이 어렵겠지만 자신을 위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이제 김 씨의 노후는 온전히 김 씨의 것입니다. 김 씨는 밤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살아온 날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가진 돈을 쥐어짜내 아들의 학비를 대고 결혼할 때는 전세 자금을 마련해줬습니다. 명절이 되면 한 달 전부터 준비해 아들과 손주가 웃으며 먹을 음식을 마련했고 용돈 봉투까지 챙겨주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빈손과 당연하다는 듯한 요구뿐이었습니다. 김 씨는 그날 새벽 조용히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이제는 그만하자. 내 인생을 살자. 아침이 밝자 김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올라오지 마라. 아들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무슨 말이에요? 무슨 일 있으세요? 김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나도 내 삶을 살고 싶다. 너희가 명절에 오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한 시간을 갖고 싶구나. 아들은 이해하지 못한 듯 계속 이유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은 너희를 위해 살았다. 하지만 이제는 그러고 싶지 않다. 남은 인생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며 살 거다.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며칠 뒤 김 씨는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집에 혼자 살며 느꼈던 고독감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동네 부동산을 찾아가 작은 전셋집을 알아봤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이런 작은 아파트도 깔끔하고 좋아요. 관리비도 많이 절약되실 거고요. 김 씨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로운 집을 보러 가는 동안 마음속에서 작은 설렘이 일었습니다. 오랜만에 자신만을 위한 결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낯설지만 기분 좋았습니다. 며칠 후, 김 씨는 큰 집을 정리하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비록 공간은 줄었지만 마음은 더 넓어진 듯 했습니다. 남은 돈은 금융 상담을 통해 연금 상품과 노후 자금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일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김 씨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그림 수업을 신청했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지만 김 씨의 손은 언제나 섬세했고 마음속 깊은 곳에 그림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첫 수업날, 김 씨는 조용히 캠퍼스를 바라보며 붓을 들었습니다. 강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이시지만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마음 가는 대로 색을 써 보세요. 김 씨는 조용히 붓을 움직였습니다. 색이 캠퍼스 위에 퍼질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환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김 씨는 문득 자신이 참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하고 편안했습니다. 김 씨는 매일의 소소한 변화에 감사했습니다. 시장에서 자신을 위한 신선한 과일을 사고 주말에는 근처 공원을 걸으며 자연을 느꼈습니다.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웃음 짓는 시간도 많아졌습니다. 이제야 내 삶을 살고 있구나. 그동안 자식을 위해 살았던 날들이 떠올랐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식이 아닌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아들은 여전히 익숙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김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주 잘 지내고 있다. 오히려 지금이 훨씬 편하다. 아들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렇군요. 엄마가 행복하시다면 다행이에요. 그 말에 김 씨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 너희도 너희 인생 잘 살아라. 엄마는 이제 내 삶을 살 테니. 그제야 김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진짜 효도가 아니라는 것을. 자신이 행복하지 않다면 아무리 많은 것을 줘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남은 인생, 더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 씨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지킬 테니까. 명절이 다가왔지만 김 씨의 집은 조용했습니다. 현관문은 고요했고 부엌에서는 전 부치는 소리나 국 끓이는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손주들의 웃음소리도 아들이 며느리와 들어오며 건넸던 어색한 인사도 없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늘 분주했던 명절이 이렇게 조용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조용함이 주는 평화를 느꼈습니다. 김 씨는 부엌에서 간단히 아침을 차려 먹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더 이상 빈손으로 오는 아들 위해 용돈 봉투를 준비할 필요도 없고 며느리 눈치 보며 명절 음식을 잔뜩 만들 필요도 없네. 그 말에 스스로도 웃음이 났습니다. 김 씨는 이번 명절을 특별하게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난생 처음 해외여행을 떠나기로 한 것입니다. 목적지는 싱가포르였습니다. 그동안 TV에서 보던 여행 프로그램에서 화려한 마리나 베이 샌즈와 아름다운 공원을 볼 때마다 언젠가 가보고 싶다고 생각했었지만 늘 나중에로 미뤘습니다. 자식을 위한 희생이 우선이었고 자신의 즐거움은 항상 뒷전이었습니다. 김 씨는 짐을 싸며 설렜습니다. 여행 가방 속에는 화사한 옷과 여행 책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하늘 위를 날 때 김 씨는 혼자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싱가포르에 도착한 김 씨는 처음 보는 풍경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돈된 거리는 깨끗했고 하늘을 찌를 듯 높은 건물들은 마치 그림처럼 완벽했습니다. 이제야 나를 위해 시간을 쓰는구나. 김 씨는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첫날 밤 마리나 베이 샌즈의 루프탑에서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며 김 씨는 처음으로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에 서서 반짝이는 도시를 바라보는 순간 자신이 지금까지 왜 이렇게 살지 못했는지, 왜 그렇게 자신을 희생하며 살았는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늦게라도 깨달아서 다행이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김 씨의 일상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아들의 연락을 기다리지 않았고 손주를 위해 뭔가를 준비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스스로를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주말에는 근처 미술관을 가거나 카페에서 책을 읽었고 동네 친구들과 함께 등산을 가기도 했습니다. 친구가 물었습니다. 혼자 명절을 보낸 게 괜찮으셨어요? 김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허전했는데 이젠 너무 좋아. 마음이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 아들의 전화는 뜸해졌지만 김 씨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아들의 연락을 기다리며 왜 자신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지 속상해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연락이 없다는 사실이 편했습니다. 효도는 돈 따라간다는 친구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말에 서운해했겠지만 이제는 그 말이 맞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그 사실이 더 이상 자신을 슬프게 하지 않는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불행해질 필요는 없잖아. 내 삶을 살면 되는 거지. 그날 밤 김 씨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던 얼굴이었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웃음이 많아지고 조금은 여유로워진 얼굴이었습니다. 김 씨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효도는 돈 따라간다고? 이제야 알겠다. 그래도 괜찮다. 난 내 노후를 지킬 테니까. 이제 김 씨에게 명절은 더 이상 스트레스가 아니었습니다. 김 씨의 집에 따뜻한 명절 음식 냄새가 나지 않아도 조용한 집이 오히려 김 씨를 더 행복하게 해주었습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는 삶은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그 독립이 김 씨를 자유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삶. 이제야 김 씨는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남은 인생, 더는 후회하지 않을 거야. 이 삶은 오롯이 나를 위한 거니까.